안녕하세요. 합계개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강사입니다. 네, 매트릭스라는 이름을 달고 조금이라도 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황 판단 입문 강의 논리 퀴즈 특강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첫 번째 공개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판단이 뭐 퀴즈 말고도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2016년 문제에서 퀴즈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꼭 퀴즈 비중이 이번에 높아졌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지만 퀴즈가 실제 상황 판단의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이지만 여러분들께 이 퀴즈가 확실히 이제 정복이 되셔야 될 대상이고, 다른 유형에 비해서 좀 초창기부터 좀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나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퀴즈 유형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의 확립, 본의 확립인데요. 이 본을 어떤 식으로 확립할지는 결국에는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이 실전적인 그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다음 이제 실제 출제진들이 어떤 것을 의도하면서 계속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유형화시켜서 출제를 하게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쭉 8회에 걸쳐서 전반부의 6회 과정은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퀴즈 퍼즐형 문제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강의에서는 일단 퀴즈나 퍼즐 유형이 어떤 출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뭐 게임 아니면 리그, 그다음 이제 배치형 문제,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알고 계시는 뭐 참거지 스타일 문제, 아니면 뭐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외형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스타일도 중요하겠지만 이 경우의 수가 과연 나뉘는가 나뉘지 않는가와 관련되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좀 개괄적인 것을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일단 순차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유형에 따라서 총 4가지 정도 나누어서 이제 하나씩 회차별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후반부에서는 대응, 배열, 연결형 문제, 소위 말해서 이제 표를 잘 그리셔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죠. 그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2가지로 나뉩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지 않고 그냥 주어진 조건에 순차적으로 잘 적용해 가면 일정한 결과값이 도출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회차에서 다룰 것인데요. 정보량이 좀 더 많아지고, 그 다음 전반부에서건 아니면 후반부에서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저렇게든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 내일은 난이도가 좀 높아진 대응, 배열형 문제를 쭉 살펴보고, 다음 3회차 퀴즈 문제에서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낮고 경우의 수를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스타일이 규칙형입니다. 단순하게 주어진 규칙을 그냥 순차적으로 법칙 그대로 쭉 적용만 하시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형에 대해서 한 해 정도 할애를 하여서 정리를 해볼 것이고, 4회차에는 게임, 리그 혹은 경우의 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나눠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다뤄볼 것인데, 4회차에서는 그중에서도 난이도가 낮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5회차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이 파트 정도에 들어가시면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올해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꽤 높고 초반부터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의 이 게임형 문제, 아니면 시합,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어떤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가와 관련된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패턴의 문제들을 5회차 때 다루고, 마지막 퀴즈 파트의 후반부 제 마지막 6회차 수업에서는 최적화, 그 다음 참거지 스타일의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6회 정도 해가지고 제가 보통 기본 강의 때 이 퀴즈 파트를 한 3회 정도에서 4회 정도 할애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할애를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이 퀴즈 특강, 논리 퀴즈 특강만 가지고도 제가 지금 현재 이 프린트물로는 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교재가 오늘 정도에 출간이 될 것인데, 그 교재에는 최근 한 6개년치의 퀴즈 문제들을 웬만큼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만 쭉 정리를 하셔도 이 퀴즈 자체에 대해서는 윤곽을 확실하게 잡고 세부적인 풀이 패턴까지 확립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게 제 나와 바리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추리 논증이라는 법학적 성시험 영역까지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로 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언어 논리에서 다루게 되는 논리 논증 파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로 논리까지 다 하기에는 이 회차가 좀 모자랄 것 같고, 논리 논증형 문제 중에서 그래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명제 논리입니다. 명제 논리, 수로 논리 두 가지로 이제 형식 논리학이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명제 논리 파트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이론 부분을 먼저 좀 확립을 하고, 이 명제 논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건 명제, 선언 명제, 연언 명제, 이런 명제의 복합 명제, 명제 중에서도 복합 명제 중심의 이 논리학 체계를 이론적인 파트를 일단 한 해 정도 할애를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실제 PSAT 언어 논리에 포함되어 있는 명제 논리 중심의 기출 문제들을 쭉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패턴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참, 거짓을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두 번째, 정보가 확실하게 딱 어떤 처음 고정값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첫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양도논법을 활용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 그 다음 반드시 거짓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중심적인 그런 사례 문제들을 쭉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총 8회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될 것인데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욕심이고,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이 8회 과정 안에서 요 논리학과 관련된 파트가 다 안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보강 수업을 아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회차, 9회차 만약에 이제 보강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 보강 수업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다 시간 내시기가 어렵다면 그냥 저 혼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라도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끝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8회차 과정에 대한 진도는 뭐 따로 강의 계획서를 나눠드리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다 숙지되셨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파트와 관련되어서 이 출제 패턴이 어떤 것인가 일단 이미지화 좀 시켜봤습니다. 이미지화. 자, 이 그림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들, 그 그림이 보여주는 어떤 스타일들은 일단은 좀 퀴즈에 국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하실 필요도 없어요. 퀴즈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그 유형들 잠깐만 다시 언급을 할게요. 제가 이미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제 그 2016년 기출해석 특강 오셨던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다음 텍스트형 특강 때 오셨던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몇 번째 반복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등장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인문강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 이게 줄이 짧네요. 이쪽으로 올게요. 사람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분류 체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 문제를 같이 묶고, 그 다음 여기에 계산이라는 중간에 걸쳐있는 그러한 패턴이 있을 것이고요. 도표를 다뤄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요 계산은 도표에 대해서도 계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계산이 여기 중간에 걸쳐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퀴즈, 퍼즐이라고 불리는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영역이 될 것인데요. 자, 텍스트나 법규형 문제,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이미지가 남아있겠지만, 상황 판단은 크게 봤을 때 이 전반부 텍스트와 법규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시된 정보를 그냥 1대1로 선택지와 매칭, 대응만 잘 시키시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죠. 난이도가 낮습니다. 어떤 것만 잘하시면 되는가? 해당하는 항목이 선택지 중에서 무엇과 대응이 되는가? 본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지 잘 찾아가서 선택지에 나와 있었던 진술의 내용이 과연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만 1대1로 매칭을 시키시면 실제로 선택지에서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거나 말을 조금 용어를 다른 걸로 치환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구도에서 그 복잡성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기본 구도는 단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정보와 정보 사이의 대응 관계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법규 문제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시험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각각의 법 조항, 항별로 존재하는 일반 예외론의 구도, 그 각각에서 사례, 선택지에 주어진 차례,
혹은 상황에 대응되는 항목들을 잘 찾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텍스트형, 법규형 문제의 기본 골격은 요 그림을 가리게 되겠지만 정보가 1, 2, 3문단, 첫 번째 조, 두 번째 조, 세 번째 조, 일반론, 예외론, 예외, 예외론 이와 같은 각각의 분절된 구조를 각각의 선택지에 대응을 하나씩 시켜나가시면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종합적인 판단이나 고려 혹은 숨겨진 부분에 대한 어떤 추론 같은 것을 하실 필요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정답을 도출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은 텍스트나 법규형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있냐면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계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1문단, 2문단, 3문단, 1조, 2조, 3조 각각의 분절되어 있는 그 정보 단위들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인 흐름을 쭉 타고 가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 도출이 법규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 보증금을 누구한테 얼마씩 나눠줘야 될 것인가 이런 스타일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을 정당의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것을 각 정당별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급의 메커니즘이 첫 번째 조, 두 번째 조, 세 번째 조, 1항, 2항, 3항 이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적용되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분절적 정보 정리가 안 됩니다. 끝까지 다 종합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아울러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요 도표와 텍스트 법규 유형의 중간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퀴즈나 퍼즐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스타일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회차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 있죠. 퀴즈 퍼즐 문제 중에서 규칙을 단순하게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 적용형 문제들은 실제로 주어진 공식 아니면 조건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주어진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셔서 일정한 사례나 케이스에다가 그 규칙을 적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가 그 최종 결과물 같은 것들을 그냥 끄집어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퀴즈라고 해서 전부 다 복잡하고 항상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 문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그런 흐름을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칙 적용형 문제고 이 문제 스타일은 텍스트나 법규형 문제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와 거의 동일한 구도를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가 단순해지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요 일방향적인 화살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퀴즈 문제 중에도 어떤 것이 있는가? 순차적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하나씩 1, 2, 3, 4 단계별로 쭉 적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못 하시지만 않으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가지수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일방통행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 2016년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있었는가. 9월 15일이 화요일로 주어져 있을 때 10월 1일이 목요일이고 그리고 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이후에 어떤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 축제의 날짜가 총 18일이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어진 규칙을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나뉘지 않고요. 일방향적인 통행을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도표 계산 유형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 그림이랑은 좀 다른 것인데요. 도표를 다루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비교. 도표는 어떤 형태입니까? 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도표들을 많이 보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상에 도표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도표화시켜서 내용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퀴즈 문제에서 배열, 대응, 순서 잡기형 문제, 특히 이제 매칭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이 예제 문제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게 될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 다음 뒤에서 보게 될 이런 스타일의 문제, 다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 표라는 것이 퀴즈 문제에서는 우리가 표를 없는 곳에다가 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표의 계열별로 정보를 하나씩 채워 넣어 나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인데 실제로 계산, 도표에 해당하는 요 패턴의 문제들에서는
이와 같은 도표가 이미 주어지죠. 이미 주어지고 주어진 도표 안에서 A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항목들의 점수가 부여된다면 이 점수 값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합산해서 시그마 작업을 해서 이 결과물들이 누가 제일 큰가 이와 같은 대소 비교를 하는 스타일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도표 계산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일반화된 골격이죠. 도표가 주어지고 주어진 정보 항목들의 점수 값을 부여해서 하나씩 하나씩 합산해서 일정한 결과값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비교하는 거. 이게 도표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스타일일 겁니다. 물론 이런 것만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총 몇 명이 1차 시험에서 합격하였는가 라는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계산형 문제 혹은 도표 문제라고 해서 항상 도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스타일, 첫 번째 일방통행적인 이런 구도를 보여주는 순차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쭉 공식을 적용하여서 일정한 결과값 도출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등장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표가 주어지는 스타일이죠. 자, 그 다음 도표 문제는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일단 정리를 하고 퀴즈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혹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가 이제 달라졌죠. 일정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갈래길이 나뉘었습니다. 이 갈래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실제로 이 첫 번째 화살표 모양에서는 경우의 수가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 적용형 문제 아니면 오늘 다루게 될 대응, 배열, 연결형 문제 중에서 정보값이 다 1대1로 다 대응되고 끝나는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을 이제 쭉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기점에선가 정보가 다 확정이 안 되고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막히는 순간에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는가? 경우의 수를 하나씩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우의 수 개념 자체는 다 알고 계신가요? 네, 경우의 수라는 것은 갈래길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가 끝까지 갔을 때 다 확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가지 인물이 등장했을 때, 네 인물이 등장했을 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속성들이 이런 형태로 하나씩 대응이 다 끝나버리면 이런 스타일로 끝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을 때 부분적으로만 기읍과 니은 이 두 가지만 A, B에 대응된다는 것이 확정되고 C, D에 대해서는 리을과 디귿 중에서 어떤 게 각각의 인물에게 대응될지가 확정이 안 되고 끝날 수가 있죠. 그러면 그와 같은 지점들이 여기 나와 있었던 갈림길, 경우의 수가 나뉘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패턴들이 더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어떤 유형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가? 오늘 후반부에서도 다루게 될 배열, 대응형 문제. 그 다음 게임이나 리그는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리그형 문제와 관련되어서 보조자료 있죠? 보조자료, 프린트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조자료에 있는 이 문제들은 그냥 제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쭉 한번 문제만 뽑아 놓아 본 겁니다. 보조자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자료가 두 개입니다. 보조자료랑 그 다음 논리 퀴즈 기본서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죠. 일방통행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스타일의 문제들. 첫 번째 3페이지에 들어있는 이 퀴즈 유형 규칙 적용 스타일의 7번 문제. 보조자료 다 가지고 계신 거 맞나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표도 등장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숫자를 암호문 변환 절차, 숫자를 암호문으로 바꾸는 변환 절차라는 이 공식이 있죠. 이 규칙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암호표에다가 적용을 해서 주어진 예시를 한번 읽어보신 상태에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이구나. 그 메커니즘을 익히셨다면 완성된 암호문이라고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그 규칙을 때려 박으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때려 박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갈림길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규칙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보죠. 4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역시 규칙 적용입니다. 우주센터가 화성 탐사 로봇으로부터 어떤 신호를 수신했는데 이 수신 신호를 해독하는 규칙이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실제로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잡음 때문에